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의 남자입니다.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하고 있는데 사실 두 번째 결혼 생활이라 사연이 좀 있답니다. 제가 첫 번째 결혼을 깨버린 사연은 가히 충격적인데요. 아무에게도 하지 못했던 말들을 여러분께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내를 처음 만난 건 33살 때였습니다. 그때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옆집에서 자취하는 아내를 자주 마주치면서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을 고백하려고 아내의 자취방 문고리에 간식이 잔뜩 담긴 비닐봉투를 걸어놓는 것을 시작으로 대시를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제가 준 간식들을 먹고는 다시 제 자취방 문고리에 제가 준 것과 비슷한 간식을 걸어두었답니다. 아내도 저에게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전 편지를 써서 아내의 자취방 문 앞에 끼워두었고 얼마 뒤 답장을 받고 정식으로 데이트를 하게 되었답니다. 처음 대화를 나누게 되자 이 여자가 내 아내가 될 거라는 기분이 들었죠.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활활 타오르는 불꽃처럼 아주 진한 사랑을 나누게 되었고 사귄 지 1년 만에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승재씨, 나 어떡하면 좋아? 임신했어. 그게 정말이야? 와, 나도 이제 아빠가 되는 건가? 장난하지 말고, 난 심각하단 말이야. 우리가 결혼한 것도 아닌데, 덜컥 임신부터 했으니, 어떻게 하면 좋아? 수정아, 당연히 결혼해야지. 그리고 우리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잘 살면 그만이라고. 내가 이래봬도 대기업 다니는 남자야. 내가 자기 인생을 책임질 테니 아무런 걱정하지 마. 자기는 육아에만 신경 쓰고 내조만 하면서 살면 돼. 정말 나랑 결혼할 생각이야? 당신 진심으로 날 사랑해? 그야 두 번 말하면 입 아프지. 나한테 여자는 수정이 너 하나뿐이야. 그럼 자기 말대로 나 일 안 하고 살아도 돼? 사실 지금 다니는 공장이 너무 힘들었거든. 자기가 내 인생의 돌파구라면 그 덕을 보고 싶어. 나 속물이지? 아니야, 나도 같은 생각이었어. 수정이 네가 공기도 환경도 좋지 않은 곳에서 언제까지 일하게 두고 싶지 않았다고. 그런데 이제 그때가 온 거야. 당장 공장 그만두고 태교에만 신경 써. 좋은 것만 먹고 좋은 것만 보고 들으라고. 제 청혼이 임신 때문이긴 했지만 진심으로 아내를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희는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아내의 임신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 덕에 수월하게 결혼을 하게 되었죠. 신혼집은 제가 모아둔 돈과 은행 대출을 받아서 마련했습니다. 아내의 형편이 좋지 않아서 혼수도 절반은 제가 준비했죠. 그리고 임신한 아내에게 하던 일을 그만하고 태교에만 신경 쓰라고 했답니다. 저 혼자 벌어도 충분히 가정을 유지할 수 있으니 힘들게 살 필요가 없다고 알렸죠. 아내는 저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줘서 매우 고맙다며 내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답니다. 또 매달 배가 조금씩 불러오는 아내에게 살림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가사 도우미를 붙여줄 테니 여유롭게 지내게 해주었죠. 그렇게 만삭이 된 아내는 특별한 진통 없이 딸아이를 순산했답니다. 여보, 진짜 예쁜 공주님이 태어났어. 정말 고생 많았어. 뭐 어디 아픈 데는 없어? 하나도 안 아프네. 참 희한하다. 출산의 고통이 어마어마하다는 소리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는데 난 아무렇지 않아. 그저 배가 고플 뿐이라고. 뭐? 배가 고프다고? 야, 내 마누라 정말 대단하다. 보통 여자가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아내는 산후조리원에도 들어가지 않고 곧장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있는 침대가 훨씬 편하다며 병원 냄새는 질색이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육아가 시작되면서 저와 아내는 둘만의 시간을 거의 보내지 못했습니다. 딸아이가 많이 울기도 울어 아내가 고생이 많았죠. 제가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녹초가 된 모습으로 저를 반겼답니다. 당신 얼굴이 반쪽이 됐네. 오늘 유리 보느라 정말 고생이 많았어. 유리가 많이 울었어? 조금 힘드네. 애기가 너무 울어서 한 번도 앉지를 못했어. 밥도 먹지 못했고. 그래도 밖에서 고생하는 당신보다 편하니까 염려하지 마. 예전에 공장 다니면서 일했던 거에 비하면 지금이 천국이라고. 그렇다면 다행이긴 한데 내가 괜히 미안하네. 도와주고 싶은데 주말도 바빠서 회사를 나가고 있으니 말이야. 자기가 미안할 일은 하나도 없어. 다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거잖아. 당신은 가장 노릇하고 나는 엄마 노릇하면 그만이야. 다들 그러고 사니까 걱정하지 마. 그만 서 있고 씻고 밥 먹자. 아내는 자기도 힘들면서 늘 저를 위하는 말을 해주었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결혼을 정말 잘했구나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갓난쟁이 딸은 돌이 지나면서 울음이 확 줄어들고 밝고 명랑하게 잘 자랐답니다. 저는 여느 아빠들처럼 딸바보가 되어 매일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회사 사람들과 지인들에게 자랑을 하고 다녔죠. 그런데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딸 유리가 저와는 하나도 닮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인들이 다 같이 짰는지 제 신경을 건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봤더니 딸아이는 외탁을 했는지 저와는 닮은 점이 하나도 없긴 했습니다. 얼굴은 물론이고 신체 어디도 저를 닮은 구석이 없었죠. 손가락, 발가락이라도 닮았으면 이렇게까지 크게 신경 쓰지 않을 겁니다. 게다가 성격과 식성, 생활 습관 등 하나도 저를 닮지 않았답니다. 여보, 유리가 누굴 닮아서 저렇게 시끄럽게 구는 거지? 당신도 조용조용한 성격이고 나도 내향적인 사람인데 말이야. 그거야 애기니까 그렇지. 애기들은 다 똑같다는 말 못 들어봤어? 그리고 자꾸 당신 닮은 구석이 없다고 말하는데 내가 보기엔 당신이랑 유리는 붕어빵이야. 완전 똑같이 생겼다고. 그래? 그럼 나만 못 느끼는 건가? 하긴 내 딸이니까 나를 닮은 게 맞겠지. 유리 사진을 자랑하고 다니면 하나같이 내 딸이 맞느냐고 묻는다니까. 어떤 자식이 그따위 막말을 해. 보는 눈이 형편없는 놈들이니까 신경 쓰지 마. 내 눈에는 누가 봐도 당신과 붕어빵이야. 아내의 말을 듣고 지인들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나도록 유리에게 저의 모습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어쩜 아빠를 닮은 게 하나도 없느냐고 말씀하실 정도였답니다. 승재야, 유리가 생선을 다 먹네? 너는 알레르기가 있어서 못 먹는 걸 말이야. 집사람이 생선을 좋아해요. 유리가 집사람을 많이 닮았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너랑은 닮은 구석이 눈 씻고 찾아봐도 하나도 없어. 내 손녀이긴 하지만 가끔 낯설 때가 있단 말이야. 엄마, 자꾸 쓸데없는 말 하실래요? 자꾸 이러시면 저 화냅니다. 그제야 엄마는 유리에 대한 말을 거두셨습니다. 이렇게 저를 닮지 않은 딸아이는 세상에서 누가 제일 좋냐는 질문에는 항상 아빠인 저를 말했습니다. 어린이집에서도
양가 부모님 집에서도 사랑하는 제 아내에게도 저를 가장 사랑하고 좋아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하고 다녔답니다. 아내는 24시간 업어 키운 보람이 없다며 볼멘 소리와 질투를 퍼부었죠. 그래서 전 딸아이와 닮은 점은 없지만 정신적인 연결고리가 있다 생각하며 지냈죠. 그렇게 무탈하게 잘 지내고 행복이 겨운 가운데 저에게 큰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다니던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하게 되었는데 그 명단에 제 이름이 들어갔답니다. 저는 실적도 높고 후배들에게 존경받는 직원이라 권고사직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사과에 가서 일장 연설을 했습니다. 하지만 인사과 직원들은 제 얼굴을 보지도 않고 귀뚱으로 듣더라고요. 이미 정해진 일이니 귀찮게 굴지 말고 퇴직금이나 챙겨서 나가라고 하더군요. 제가 발버둥 쳐봐도 소용이 없다는 걸 알고 10수년을 다닌 회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어떤 반응으로 나올지 확신은 못했지만 위로와 응원을 주리라 믿고 퇴사를 알렸습니다. 여보, 나 오늘 권고사직 당했어. 이제 더 이상 그 회사에 다닐 수가 없다네. 대신 퇴직금이랑 3개월치 월급을 보상받았어. 뭐? 회사에서 잘렸다고? 당신 우리 유리 크고 있는 거 안 보여? 앞으로 돈 들어갈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그 좋은 회사에서 잘리면 어쩌자는 거야? 여보, 화 많이 났어? 미안해. 나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회사 입장은 그게 아닌가 봐. 그래도 내가 가진 경력으로 얼마든지 재취업을 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과연 그럴까? 대기업에서 잘린 당신을 다른 대기업에서 받아줄까? 끼키야 중소기업이나 들어가겠지. 그럼 연봉도 형편없고 우리 식구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 거라고. 아내는 제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평소 돈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아 무력이 크게 없는 줄 알았는데 제가 회사에서 잘리니 숨겨왔던 진심을 드러냈답니다. 그렇다고 아내를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남자의 능력 또한 매력으로 비춰지는 게 사실이니까요. 저는 연거푸 아내에게 사과하며 어떻게든 우리 식구를 부양하겠다고 약속했답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회사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대기업을 노려볼까 했는데 채용 기간이 한참이나 남아서 중소기업의 과장으로 입사하게 되었네요. 하지만 제 연봉은 아내의 걱정대로 매우 낮았고 전처럼 여유있게 사는 게 어려울 것 같았죠. 한 달 뒤 제가 월급 통장을 아내에게 내밀자 찍혀있는 제 월급을 보고 아주 긴 한숨을 내쉬었답니다. 지금 이 돈이면 생활비에다 유리 어린이집 원비밖에 안 돼. 이렇게 살다가 우리 유리한테 해주고 싶은 거 다 참고 살아야 한다고. 게다가 내 꼴을 좀 봐. 여자인 내가 하나도 꾸미지 못하고 있다고. 미안해. 그래도 조금만 아껴가며 살면 나름 살만할 거야. 그리고 연봉도 매년 인상된다고 하니까 사정은 달라질 거라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껴가며 살라는 말을 해? 그리고 중소기업에서 연봉을 올려줘봤자 얼마나 올려주겠어? 끼키야 몇백밖에 더 되겠어? 안 되겠다. 내가 일자리를 알아보든가 해야지. 당신 믿고 살다간 나중에 손가락 빨고 살게 생겼다고. 여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잘못했고 미안하다고 수없이 말했잖아. 그리고 당신까지 고생할 필요는 없어. 당신은 유리만 잘 키우면 된다고. 유리를 키우려면 돈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능력 좋은 남자인 줄 알고 결혼했더니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었네. 당신 덕에 애 키우면서 일 다니게 생겼으니까 아주 재밌겠다.
아내는 온갖 짜증을 부리며 신세한탄을 실컷 했고 제 말은 듣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직장을 구하러 다녔답니다. 며칠 뒤 아내는 보험회사에 취직해서 보험 설계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일하는 시간이 자유로우니 유리를 케어하며 지낼 수 있었죠. 처음 일을 시작하며 지인들에게 연락을 돌려 보험을 들게 했고 이후에는 화장을 곱게 하고 나가 고객들을 만나며 실적을 높이더라고요. 이에 저는 남편이 못나서 아내가 고생하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고 예쁜 아내가 남자 고객들을 만나는 생각에 걱정이 되었답니다. 그렇게 석 달이 지나자 아내는 제가 버는 돈을 추월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을지 지레짐작하며 아내에게 매일같이 사과의 말을 전했답니다. 여보, 많이 힘들지? 남편 잘못 만나서 당신이 고생이 많아. 알긴 알아. 됐다. 내 팔자에 일 안 하고 노는 건 없나 보지. 괜한 소리 말고 집이나 좀 치워. 나 피곤하니까 먼저 잔다. 알겠어. 푹 쉬어. 아내는 하루가 다르게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고 집안일을 몽땅 저에게 맡겨버렸답니다. 게다가 5살 딸 유리가 엄마를 찾아도 귀찮아 하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딸아이에 대한 애정은 그대로이길 바랬는데 그것도 제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게 회사 잘린 저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 아내를 이해하고 당분간은 이렇게 지내기로 했죠. 텔레비전에서 길을 펴고 살지 못하는 남편들의 마음을 그때 공감했답니다. 저는 처음 신혼 때처럼 영원히 다정다감한 부부 사이로 지낼 줄 알았는데 현실의 벽에 부딪히니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해가 바뀌자 아내의 위상은 더 높이 올랐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보험왕을 할 정도로 능력 있는 직원이 되었답니다. 그 덕에 저는 더 작아지고 의기소침해졌습니다. 잘난 아내를 둔 모자란 남편으로 살게 되었으니 매일이 눈치를 보고 지내야만 했답니다. 그 시기부터 저희 부부는 각방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옆에 있으면 잠을 제대로 못 잔다며 안방을 아내 혼자 차지했죠. 그래서 전 딸아이 방에서 잠을 이루었답니다. 아내는 보험 설계사로 잘 나가게 되며 집안에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것만 문제가 되면 다행이었는데 매일 늦은 밤에 들어와 유리와 마주치지 않았답니다. 딸아이는 엄마 곁이 그리웠는지 새벽에 엄마 품으로 달려가 안겼는데 그럴 때마다 아내는 화를 내며 딸을 내쫓아버렸답니다. 엄마 피곤하니까 나가. 너는 5살이나 되었으면 이해심이라는 걸 좀 배워라.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온 엄마를 귀찮게 하고 싶니? 가서 아빠랑 자. 그러자 유리가 울음을 터뜨리며 제 품에 안겼습니다. 여보, 말이 심하잖아. 유리는 아직 애라고. 엄마 품이 필요한 나이란 말이야. 나도 알아. 그런데 피곤해 죽겠는데 어떻게 애까지 신경을 써. 그렇게 걱정되면 당신이 돈을 잘 벌어오면 되잖아. 예전처럼 못 벌어올 것 같으면 그냥 입 다물고 애 데리고 나가. 지금 이 집구석이 누구 때문에 돌아가는지 알고 있으면 알아서 하란 말이야. 아내는 돈 버는 요새와 능력이 없어진 저를 비난하는 말을 잔뜩 늘어놓고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대화를 피했습니다. 그런 날들이 반복되던 어느 날, 바쁜 아내를 대신해 유리를 데리러 가려고 퇴근 시간을 앞당겼습니다. 어린이집에 들러 유리를 데리고 저녁장을 보러 마트에 갔답니다. 딸아이가 먹고 싶은 과자와 아이스크림을 잔뜩 사고 제가 요리할 채소와 고기를 카트에 담고 계산대로 향하고 있었죠. 그런데 조금 멀리서 아내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아내의 미모가 툭툭 나니 단번에 알아본 거죠. 저에겐 고객을 만나느라 바쁘다고 했는데 왜 마트에 있는 건지 궁금했답니다. 그런데 잠시 후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 옆에 중년의 남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주변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스킨십을 하더라고요. 충격을 받은 저는 바로 고개를 돌리고 유리가 보지 못하게 서둘러 계산을 하고 마트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도 아내는 11시가 다 되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딸아이를 재우고 안방에서 아내를 기다리고 있었죠. 아내가 불을 켜자 화들짝 놀랐습니다. 뭐야, 놀랐잖아. 여기서 뭐해? 나 피곤하니까 유리방으로 가. 나 오늘 당신 봤어. 마트에서. 마트? 나는 마트 간 적이 없는데? 아내는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거짓말을 하더군요. 다 봤어. 남자랑 있는 거. 둘이 손도 잡고 아주 다정하던데? 그러자 아내는 당당한 표정으로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들켰네. 그래, 나 남자 있어. 그것도 아주 대단한 사업가지. 당신이랑은 비교도 안 될 만큼 잘난 남자야. 능력이 얼마나 특출난지 알아? 상가 하나를 거머쥔 부자라고. 뭐라고? 당신은 지금 나한테 용서를 빌어야 하는 거 아니야? 바람남는 자랑을 할 게 아니라? 참,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내가 네 소유물이니? 내 마음대로 하고 살지도 못하게? 그렇다고 네가 나를 편하게 먹고 살게 해줬니? 내가 나가서 돈 벌고 남자를 만나겠다는데 뭐가 그리 심각한 거야? 당신 정말 막 나가자는 거야? 어떻게 바람 피우는 걸 그렇게 자랑스러워할 수가 있는 거야? 능력이 되니까 바람을 피우는 거야. 계속 이 집에서 살고 싶으면 그냥 입 다물고 살아. 당신 능력이 없어서 나한테 위자료도 못 주잖아. 게다가 유리 양육비까지 하면 당신 인생 많이 피곤해질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이게 진짜 당신 원래 이런 여자였어?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사람이었냐고. 그리고 내가 왜 위자료를 주니? 외도로 인한 이혼 소송을 하면 위자료는 당신이 아니라 내가 받을 거란 말이야. 또 유리 양육권도 내가 가질 거라고. 한심한 인간아. 고작 마누라한테 돈 뜯어내고 이혼하려는 게 최선이니? 그러고 싶으면 그렇게 해. 내가 왜 보험왕을 유지하고 있는 줄 알아? 지금 만나는 남자가 다 해준 거야. 일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실적을 올려주는 사람이라고. 만약 네가 소송을 한다면 그 남자가 다 지급해 줄 거야. 난 그래도 가정을 깨지 않으려고 이혼할 생각이 없었는데 당신이 그렇게 나오면 뭐 이혼까지껏 하면 되지. 수정아, 너 왜 이렇게까지 변한 거야? 제발 정신 차려. 정신을 차렸으니까 이러고 사는 거야. 내가 순진하게 너 같은 놈을 믿고 살았던 세월이 끔찍하도록 싫어. 나 정도 되는 여자는 너보다 훨씬 더 잘나고 돈 많은 남자를 만났어야 돼. 나를 탓하지 말고 당신을 탓해. 이 무능력한 잉여인거나. 아내는 더 이상 제가 알던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뻔뻔하고 의기양양한 모습이 소름 끼쳐서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싶더군요. 그래서 전 아내의 말대로 이혼 소송을 하겠다고 통보하고 유리의 방으로 들어갔답니다. 좀처럼 화가 가라앉지 않아 몇 시간 동안 천장만 바라보며 누워 있었는데 문득 제 딸 유리에 대한 생각이 들더군요. 저와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는 이유가 어쩌면 저희 딸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판단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자고 있는 딸아이 머리맡에 있는 머리카락 한 올을 주워서 챙겼고
다음날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소송은 결과가 나온 다음에 할 생각이었죠. 그런데 혹시나 했던 우려가 진실로 다가왔습니다. 제 딸 유리와 저는 완전한 남남이었습니다. 아내가 임신해서 결혼을 서두르게 되었는데 그때도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다 못해 임신까지 한 거죠. 그리고 저에게 덤탱이를 씌워서 결혼을 서두르게 한 겁니다. 이 비극에 온몸이 불덩이가 되어 며칠을 앓아눕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정답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오랫동안 고민을 해보니 제가 사기 결혼을 당했고 바보처럼 살았던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냉철하게 마음을 먹고 변호사를 찾아가 하나부터 열까지 밝히고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제 딸 유리를 호적에서 파양하기로 결심했죠. 얼마 뒤 아내와 법원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역시나 뻔뻔한 얼굴로 들어오더군요. 그리고 판사님이 거액의 위자료를 선고했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웃더라고요. 상간남이 돈이 많으니 그런 거겠죠. 게다가 유리를 제 호적에서 파내기로 한 건 역시 별일 아닌 일처럼 받아들였답니다. 그렇게 법원에서 나왔더니 아내는 기다리고 있던 상간남의 외제차를 타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제 집이 팔린 상황이라 이틀 안에 짐을 빼야 했습니다. 그리고 딸 유리와 함께할 마지막 이틀이 남았답니다. 아빠, 우리 이사가? 나는 여기가 좋은데 어디로 가는 거야? 아빠는 멀리 가고 유리는 엄마랑 살 거야. 그럼 아빠랑 유리는 같이 안 살아? 왜? 딸아이 질문에 뭐라 대답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떨어져 지냈다가 나중에 다시 만나는 거라고 거짓말을 했답니다. 딸아이는 오래 기다리지 못하니 빨리 자기 곁으로 오라고 말하며 제 손을 잡더군요. 친딸은 아니었지만 키운 정이 있으니 이별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내에게 모든 걸 사기당했기 때문에 딸 역시 과감하게 마음속에서 지우고 버려야 한다고 되뇌었답니다. 그렇게 이틀 뒤 전처가 유리를 데리고 어디론가 떠났고 저는 제 갈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지역으로 떠났습니다. 행여나 전처 딸을 우연히 마주칠까봐 그런 결정을 했죠. 새로 이사한 집은 전처가 준 위자료와 제 집을 판 돈으로 마련했답니다. 그래서 꽤 넓고 아늑한 공간을 구할 수 있었네요. 홀로 서기를 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집안일은 진작부터 잘하고 있었으니 깔끔하게 관리하며 지냈죠. 그리고 회사는 이번에도 중소기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혼자 살게 되었으니 작은 회사를 들어가도 먹고 사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죠. 넉 달의 시간을 혼자 살았는데 저도 외로웠는지 여자친구를 만들고 말았답니다. 저와 똑같이 이혼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여자였고 아이는 없었어요. 저희는 배우자의 외도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 금세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오빠, 나 오늘도 오빠 집에서 자고 갈래. 오늘도? 너희 집을 너무 자주 비우는 거 아니야? 뭐 어때? 어차피 올 사람도 없고 집에 가봐야 외롭기만 한데 여기에 있을래? 오늘 저녁은 내가 솜씨발이 좀 할 테니까 밥값이라 생각하고 오늘도 재워줘. 위인은 밝은 성격과 애교가 넘치는 여자였습니다. 사실 저에게 먼저 고백한 것도 미희였답니다. 저희는 사랑으로 과거의 아픔을 지어나가며 사귀었고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와 거래처 사람인 줄 알고 받았는데
전화를 건 사람은 제가 예상하지 못한 인물이었습니다. 아빠, 유리야. 아빠, 이제 나랑 같이 안 사는 거야? 아빠는 이제 유리랑 살 수 없어. 엄마랑 아저씨랑 계속 살아야 돼. 당황하긴 했지만 유리에게 같이 살 수 없고 만날 수도 없다고 대답했답니다. 그러자 유리가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빠, 나 엄마랑 아저씨랑 안 살아. 그게 무슨 소리야, 유리야? 그럼 지금 누구랑 사는데? 엄마가 내 친아빠라는 사람한테 보내줬는데 여기 너무 무서워. 매일 많은 아저씨, 아줌마들이 들락거리면서 카드놀이하고 놀아. 그런데 매일 나쁜 말하고 나한테 겁을 줘. 유리가 말하는 어른들 중 하나의 핸드폰을 몰래 가져와 저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하더군요. 제 목소리를 들어서 복받쳤는지 유리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빠, 나 데려가면 안 돼? 아빠랑 살고 싶어. 여기 너무 무서워. 유리야, 침착해. 아빠가 유리를 데리러 갈 테니까 주변에 뭐가 보이는지 말해줄 수 있겠어? 몰라. 여기 창문이 하나도 없고 밖에도 나가지 못해. 여기 있는 아빠가 이 안에서만 지내야 된대. 유리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굴리고 굴려서 다시 딸에게 물었습니다. 유리야, 그럼 아빠랑 전화 끊으면 핸드폰을 몰래 숨길 수 있겠어? 경찰 아저씨들하고 위치 추적을 해서 찾아가도록 할게. 여기 숨바꼭질하기 좋은 곳이라 숨길 데 많아. 내가 핸드폰을 숨기도록 할게. 그럼 아빠는 나를 찾으러 올 거야? 그래, 약속할게, 유리야. 아빠가 곧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그리고 전화를 끊고 회사를 나와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저는 경찰들이 빨리 움직이게 하려고 현재 도박판이 이루어지는 곳이 있다고 신고를 했답니다. 딸과 통화한 녹음본을 들려주며 빨리 찾아야 한다고 일렀죠. 경찰들은 제 말을 믿었고 딸의 안위를 위해 당장 위치 추적을 시작해 그리로 달려갔습니다. 약 2시간 뒤 경찰차가 도착한 곳은 경기도 외곽에 있는 한 별장이었습니다. 이윽고 경찰들이 도박장을 급습했고 유리의 친부와 많은 도박꾼들을 체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별장 안을 돌며 딸아이의 이름을 목 놓아 불렀습니다. 유리야! 유리야! 잠시 후 구석에 있던 이불이 들썩이더니 유리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아빠? 아빠가 나 구하러 온 거야? 유리야, 괜찮아? 어디 뭐 다친 데 없어? 그런데 배고파. 밥 먹고 싶어. 그 말을 듣고 유리의 팔다리를 보니 몹시 말라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미어지더군요. 저희는 경찰을 따라갔고 경찰서 안에서 식사를 했답니다. 그리고 아동 범죄 전문가가 들어와 유리와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눈 전문가가 저에게 와서 그동안 유리에게 있었던 일을 말해주었는데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전처와 상간남이 함께 살게 된 유리는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고 집 안에만 있었답니다. 전처가 먹을 걸 몇 가지 만들어 놓고 밖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들어왔다고 하네요. 게다가 상간남이라는 놈은 유리가 눈에 거슬려 매일 화내고 욕을 했답니다. 그러다 전처가 더 이상은 유리를 키우기 싫었는지 친아빠라는 사람을 찾아갔대요. 바로 도박장을 운영하는 놈에게 말이죠. 그리고 유리는 그 도박장 안에서 밥은 거의 먹지 못하고 빵과 과자만 먹고 지냈답니다. 이 모든 진실을 들으니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고 전처를 절대 용서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경찰들은 아동 전문가의 말에 따라 아동 학대 및 아동 방치죄로 입건하였고 영장을 받아 전처와 상간남을 체포하러 떠났답니다. 그동안 유리는 어디서 지내야 할지 아동 전문가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데리고 가면 안 될까요? 친자식은 아니지만 5년이나 키운 제 딸입니다. 그건 곤란해요. 일단 유리는 아동 보호센터로 옮겨질 겁니다. 아버님이 유리를 데려가시려거든 마음을 단단히 잡아야 돼요. 절차를 밟아 입양을 하시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그런데 유리를 파양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저도 확답하긴 어렵네요. 그 말을 듣자 제가 유리에게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나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전처에게 속아 결혼했지만 딸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었죠. 그래서 전 전문가의 조언대로 절차를 밟아 유리를 입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뒤 전처와 상간남이 체포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재판에 증언을 하러 나올 수 있느냐고 물어왔습니다. 저야 당연히 나쁜 인간들에게 제대로 된 처벌을 내리고 싶다고 말하며 법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두 년놈은 죄수복을 입고 있었는데 얼마나 잘 먹고 다녔는지 옷이 터지려고 하더군요. 자기 딸은 쫄쫄 굶어서 뼈만 앙상했는데 말이죠. 이런 게 사람 새끼가 맞나 싶을 만큼 증오심이 들었답니다. 저는 증언대에 올라 전처가 행동했던 모든 것에 대하여 진실을 말했고 저와 이혼한 이유를 낱낱이 밝혔습니다. 판사님은 그걸 들으시고 전처가 어떤 인간인지 알면서 딸을 꼭 파양해야 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여러 생각을 했지만 대답은 한마디로 끝냈습니다. 죄송하다고 말이죠. 생각해보니 유리가 이렇게 된 이유에는 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전처와 상간남은 징역형을 선고받고 경찰들 손에 이끌려 퇴장하더군요. 저는 전처에게 한마디 욕이라도 하려고 잠시 멈춰 세웠습니다. 야, 이 쓰레기 같은 년아. 네가 그러고도 유리 엄마라고 할 수 있어? 아, 재수없게 또 뭐야. 너 때문에 내가 쇠고랑을 차게 됐잖아. 그거면 충분한 거 아니야? 또 뭘 따지려고 그러는 건데. 짐승도 자기 새끼는 버리지 않아. 네가 키우기 귀찮다고 해서 그 도박장에다 버리면 안 되는 거였다고. 남이사 애를 버리든 말든 네가 무슨 상관인데. 어차피 네 딸도 아니잖아. 엄마인 내가 친아빠에게 보낸 건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니? 돈 잘 버는 내 남편이 유리가 눈엣가시라는데 당연히 치워줘야 하는 거 아니야? 뭐? 딸을 버린 이유가 고작 돈 많은 상간남 자식한테 잘 보이려고 한 짓이야? 그래, 내가 그 사람 덕분에 얼마나 많은 걸 누리고 살았는데 그 정도도 못 해줄까봐? 진짜 바닥까지 내려갔구나. 그깟 돈이 뭐라고 자식을 버려. 따지고 보면 당신이 날 그렇게 만든 거야. 내가 가정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돈만 잘 벌어왔으면 됐다고. 그런데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회사에서 잘려? 난 네가 잘난 놈인 줄 알고 유리 친아빠를 버리고 너랑 결혼한 거란 말이야. 전처는 자신의 잘못을 자랑인 양 늘어놓으며 호통을 쳤습니다. 정말 너무 기가 막혀서 헛웃음까지 나오기까지 했답니다. 인두껍을 쓴 악마 같은 이라고. 너 같은 년이랑 결혼했다는 게 믿기지가 않는다. 네가 감옥에 들어가는 순간 내가 저주를 퍼부을 거야. 지옥 같은 나를 보내도록 말이야. 그리고 유리는 내가 키울 테니까 두 번 다시 얘 얼굴 볼 생각하지 마. 알아들었어? 참나, 아주 꼴값을 하고 있네.
그래라, 네가 키워. 애 얼굴 보고 싶지도 않으니까 평생 끼고 살아라. 나중에 키우기 귀찮다고 나한테 보낼 생각하지 마. 이런 인간이 유리 엄마라는 것에 화가 솟구쳐 따귀를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온갖 욕을 퍼부으며 시궁창에 처박혀 살라고 악을 썼죠. 그러자 전처는 피식 웃으며 상간남이 돈이 많아서 항소를 할 거라고 하더군요. 하루빨리 감옥에서 나갈 것이니 자기가 시궁창에 빠져 살 거라는 기대는 하지 말라고 했답니다. 전처는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건지 이전보다 더 악랄하고 사악해졌습니다. 더는 말이 통할 것 같지 않아 길을 비켜주었고 경찰들이 연행해서 교도소로 이감되었답니다. 그리고 저는 당장 아동보호센터를 찾아가 유리를 입양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상황 설명을 하고 제가 키울 수 있다고 장담하듯이 말해주었죠. 그러자 담당자는 유리의 의사도 물어봐야 하고 유리를 파양했던 기록이 남아있어 회의를 해봐야 한다고 하더군요. 저에게 큰 기대를 하지 말고 기다려보라고 일렀답니다. 하지만 저는 희망을 잃지 않고 집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며칠 뒤 연락이 왔는데 유리가 저와 살고 싶다고 강하게 주장해서 입양을 시키라고 했답니다. 저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딸아이를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 호적에 유리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정신이 너무 없어서 결혼할 여자친구인 미희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거죠. 그래서 미희를 찾아가 그동안 있었던 사건을 들려주고 제가 애아빠가 된다고 전했습니다. 미희야, 미안해. 딸아이를 데려왔어. 평생 내가 키우기로 마음먹었어. 우리 여기서 헤어지자. 오빠, 어떻게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럴 수가 있어? 정말 실망이야. 입양을 하기 전에 의논할 수도 있었잖아. 그럼 네가 반대할 것 같아서. 난 유리를 두 번 다시 버릴 수 없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단 말이야. 나는 이렇게 가차없이 버릴 수 있는 거야? 내가 오빠한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어? 미, 너한테는 미안하다는 말밖에 해줄 말이 없어. 좋은 남자 만나기를 바랄게. 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자를 잃어서 힘이 들었지만 유리와 또다시 헤어지는 건 가슴 찢어지는 일이니 제가 내린 결정이 아주 잘한 거라 믿었죠. 그렇게 유리와 둘이 산 지 보름이 지나자 딸아이가 정상 체중을 찾았고 얼굴도 예전처럼 활짝 피었답니다. 저는 유리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회사로 출근하고 유치원 마감 시간에 맞춰 퇴근을 했습니다. 사장님께 부탁해서 일하는 시간을 조절했죠. 대신 집에서도 따로 일하는 시간을 가져야 했습니다. 딸과 제자리를 찾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집에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미희였습니다. 미희야, 여긴 어떡해? 생각해보니까 오빠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 내가 오빠의 입장이었어도 똑같이 행동했을 거야. 그래서 내가 유리 엄마가 되면 어떨까 하는데 오빠 생각은 어때? 미희야, 진심이니? 아, 몰라. 유리 어딨어? 일단 엄마가 되려면 친해져야 되잖아. 저는 방에 있는 유리를 데리고 나와 미희를 소개시켜 주었고 두 사람이 함께 시간을 보내도록 해주었습니다. 유리는 미희가 엄청 마음에 들었는지 한시도 미희 얼굴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미희의 직업이 유치원 교사이고 아이를 워낙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니 유리도 금세 마음을 빼앗긴 모양이었죠. 그리고 얼마 뒤 전처와 상간남이 항소를 해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답니다. 두 사람은 돈을 처발라서 비싼 변호사 여럿을 선임해 무죄를 주장했다네요. 하지만 아동학대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었고 도박장에 유리를 버린 아동유기죄 역시 없어지지 않았답니다.
판사님은 괘씸죄를 포함해서 지난번보다 더 큰 형량을 선고하고 두 년놈을 시궁창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 얼마나 통쾌하고 속이 시원하던지 이제야 정의가 실현된 것 같아 매우 기뻤답니다. 한편 딸 유리는 단 한 번도 친엄마를 찾지도 입 밖으로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얼마나 지옥 같은 생활을 했으면 그랬을지 감히 짐작조차 되지 않았답니다. 저는 딸아이를 데리고 상담을 받으러 다녔습니다. 5살 아이에게 트라우마로 남을 것 같아 이를 잊게 해주고 싶었죠. 그래서 미술치료와 음악치료와 같은 것들을 매주 하고 전문가 선생님이 심리치료를 해주셔서 유리가 더욱 밝아졌답니다. 선생님은 좋은 기억을 심어주는 게 최우선이라며 좋은 가전 환경을 빨리 만들어 아이가 적응하게 해주라고 일러주었답니다. 그래서 얼마 뒤 저와 미희는 평범한 가정을 빨리 이루기 위해 혼인신고만 하고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물론 유리도 함께였고요. 아내가 된 미희는 유리에게 최선을 다했답니다. 과거의 엄마와 전혀 다른 훌륭한 엄마처럼 대해주었죠. 그 덕에 유리는 미희에게 금세 엄마라고 호칭을 하게 되었고 집에서 잘 먹고 잘 자며 지내게 되었답니다. 저희 세 사람 모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서로를 위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가정 생활을 하고 있답니다. 저의 사연이 참 기가 막히고 분노하고 속이 시원하면서 감동적이지 않나요? 전 아직도 딸과 재회한 나를 생각하면 눈시울이 붉어진답니다. 못난 아빠를 만나서 여러 고생을 하게 한 걸 너무나 미안해하며 살고 있어요. 여러분, 저희 세 식구가 더 행복하게 잘 살라고 응원의 댓글을 달아주세요. 저와 아내가 읽고 힘과 용기를 내어서 더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